벤치프레스는 대표적인 가슴 운동입니다. 벤치프레스 동작은 벤치에 누워서 팔을 앞으로 밀어 올리는 동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작을 만들기 위해 가장 많은 일을 해야 하는 근육은 가슴 근육이고, 팔을 앞으로 올리는 동작을 만들어주는 전면 삼각근과 팔을 피는 삼두근이 협력하여 도와줍니다. 또한 벤치프레스는 모든 움직임을 본인 스스로 제어해야 하는 프리웨이트 운동이기 때문에 회전근개라는 근육들이 동작의 안정성을 제공하고, 복부의 코어와 다리 근육이 벤치프레스 자세의 견고함을 제공합니다. 이렇게 다관절을 복합적으로 움직이는 벤치프레스를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한 체크리스트 5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등은 당기고 가슴을 밀 수 있나? 벤치프레스의 견고한 자세와 최대의 가동 범위를 만들어내기 위해 우선 날개뼈의 후인과 하강이라는 스킬을 익히셔야 합니다. 후인과 하강을 유지한 채 벤치프레스를 수행할 수 없다면 자기 자신의 팔의 가동 범위를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는 고수가 아닌 이상 어깨 부상으로 인한 통증이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등 근육을 모아놓은 상태에서 팔을 자연스럽게 앞으로 뻗는 연습이 꼭 선행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바벨이 사선으로 움직이는가?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해봐도 어깨 근육이 아닌 가슴 근육을 효율적으로 트레이닝시키기 위해서는 가슴 바로 위에서 수직 방향으로 바벨을 들어올려야 합니다. 하지만 팔의 움직임을 만드는 오목 위팔 관절은 벤치프레스 자세에서 수직으로 내리는 것이 불가능한 관절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힘없는 안전한 가동 범위를 만들어내기 위해 어깨 위에서 가슴 방향으로 약간의 사선 움직임이 나타나야 합니다. 세 번째, 전환이 수직인가? 바벨이 가슴에 내려왔을 때 전환이 바닥과 수직을 이루고 있어야 합니다. 수직보다 넓게 그립을 잡았다면 가동 범위는 짧아지면서 삼두근의 수축 범위를 줄이고 가슴에 더 많은 요구를 만들어내지만 비스듬한 각도로 인해 매우 불안정한 포지션이 만들어집니다. 또는 수직보다 좁게 그립을 잡았다면 팔꿈치의 수축이 더욱 깊어지며 삼두근이 가슴보다 더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환이 바벨이 몸통에 닿는 시점에서는 어떠한 각도에서 보더라도 항상 수직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팔꿈치를 다 핀 상태에서도 역시 같은 이유로 측면에서 보았을 때 수직인 상태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 또한 지렛대의 원리로 어깨에 강한 스트레스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발바닥이 바닥에 닿아 있는가? 벤치프레스를 크레인으로 생각해보시면 발의 중요성을 아실 것입니다. 이 크레인의 견고한 지지대로 인해 안전하게 어떠한 물체를 들어올려 이동시킵니다. 하지만 지지대가 견고하지 않다면 이러한 사고가 발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벤치프레스를 수행할 때도 발을 이용해 견고하게 몸을 고정시켜 복부의 코어 근육들과 함께 안정성 있는 동작을 수행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그립. 벤치프레스는 물론 오버헤드 프레스, 바벨이나 덤벨, 머신을 이용한 어떠한 저항물을 위쪽 방향으로 밀어 올릴 때는 손목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가장 안전한 위치, 전환의 뼈가 바벨 바로 밑에 올 수 있도록 그립을 잡아야 합니다. 그 위치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바벨이 위치시키기 위해서는 이건 누가 봐도 잘못된 것이고, 너무 세우는 것도 아니고, 약간 손목은 눕힌 뒤에 손을 살짝 회전하여 그립을 움켜잡습니다. 이렇게 5가지의 체크리스트를 확인해 보시고 벤치프레스를 수행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벤치프레스는 여러 목적에 따라 조금씩 변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완전 가동 범위를 만들지 않고 사선보다는 수직에 가까운 바벨 궤적을 통해 지속적인 근육에 긴장감을 준다거나, 그립의 위치를 좁게 하여 삼두근의 트레이닝을 목적으로 수행하거나, 덤벨을 한쪽으로만 잡고 불균형을 유발하여 코어 트레이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허리 디스크로 인해 발을 바닥에 내려놓고 벤치프레스를 하면 허리가 너무 과하게 꺾여 허리 통증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발을 꼭 엉덩이 아래까지 내려 몸통의 지지대 역할을 하기보다 허리가 너무 과신전되지 않도록 발 아래에 받침대를 놓거나 다리를 올려서 수행해야 할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대표 가슴 운동하면 떠오르는 것은 벤치프레스지만 유명한 보디빌더 선수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일반적인 벤치프레스가 아닌 벤치의 각도를 세운 인클라인 벤치프레스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벤치프레스는 벤치의 기울기로부터 플랫 벤치와 인클라인 벤치, 디클라인 벤치로 나뉘고, 여기서 인클라인은 가슴 상부를 강조할 수 있고 디클라인은 가슴 하부를 강조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디빌더 선수들은 비교적 잘 발달하지 않는 가슴 상부를 위해 인클라인 벤치를 수행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팩트 체크로 실제 보디빌더 선수들로부터 벤치프레스 기울기에 따른 근육 활성도를 조사한 연구를 살펴보면 플랫과 인클라인, 디클라인으로 밀어 올릴 때와 내릴 때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는데, 가슴 상부는 밀어 올리는 과정에서 인클라인 벤치프레스가 가장 높은 근육 활성도를 보여줬지만 의외로 내릴 때는 플랫 벤치가 인클라인보다 대략 2배 높은 활성도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가슴 하부는 밀 때와 내릴 때 모두 디클라인 벤치에서 가장 높게 측정되었습니다. 또한 전면 삼각근의 경우 인클라인 벤치에서 압도적으로 높게 측정될 줄 알았지만 밀 때와 내릴 때 모두 인클라인과 플랫이 비슷한 활성도가 나타났고, 디클라인에서 삼각근 활성이 가장 낮았으며 삼두근의 경우는 플랫과 디클라인에서 높게 측정되었고, 인클라인 벤치에서 가장
낮은 활성화가 나타났습니다. 자, 그래서 인클라인 벤치는 전면 삼각근이 많이 사용되지만 삼두근 활성은 최소화하면서 실제로 가슴 상부 발달을 위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빌더들이 인클라인 벤치를 수행하는 데는 단지 가슴 상부 발달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플랫 벤치 프레스의 움직임보다 인클라인 벤치에서 어깨 관절 움직임이 더 자연스럽고 편하기 때문에 어깨 관절의 스트레스를 피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운동의 움직임 범위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플랫 벤치와 인클라인 벤치의 바벨이 움직이는 범위를 측정하였는데 이처럼 플랫 벤치보다 인클라인 벤치의 움직임이 더 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즉 근육이 긴장 상태에 있는 시간이 더 길다는 것을 뜻하며 연구에 따르면 근육이 긴장 상태에 있는 시간이 길수록 근성장을 최적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보디빌딩의 전설이라 불리는 도리안 예이츠 또한 인클라인은 가슴 상부 운동이라 알려져 있지만 본인은 인클라인 벤치프레스에서 훨씬 더 넓은 범위의 움직임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플랫 벤치보다 더욱 전체적으로 가슴 발달이 가능하다 말합니다. 그러므로 보디빌딩 관점에서는 복합 다관절 첫 번째 메인 운동을 인클라인 벤치로 변경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윗가슴을 발달시키기 위해선 근육의 부착 지점 그대로 위쪽 방향으로 수축해야 합니다. 그래서 윗가슴으로 바벨을 들어올리는 인클라인 벤치프레스 또는 인클라인 덤벨 프레스, 케이블 크로스오버와 같은 운동 역시 가슴의 부착 지점에 따라 위쪽 방향으로 수축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가슴 근육의 해부학을 살펴보면 중간 가슴이나 아랫가슴은 가슴뼈, 흉골에 붙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윗가슴 같은 경우는 가슴뼈가 아닌 쇄골뼈에 붙어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로부터 윗가슴과 그 아랫가슴들의 기능은 완전 달라지는데 중간과 아랫가슴의 주 기능은 팔을 중앙으로 모아주는 것이라면 윗가슴은 가운데가 아닌 위쪽에 붙어있기 때문에 주요 기능은 사실 가슴을 모아준다는 것보단 부착 지점을 따라 위쪽 사선 방향으로 올려주는 기능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인클라인 벤치로 각도가 기울어져 있더라도 플랫 벤치 프레스와 동일하게 단순 가슴 중앙으로 모아준다는 생각보단 그 위 사선 방향 쇄골뼈 쪽으로 모아 올려준다는 생각으로 수행한다면 좀 더 확실한 윗가슴의 수축감이 느껴지실 것입니다. 더해 무엇보다 쇄골 쪽에 붙은 윗가슴은 흉골에 붙어있는 가슴과는 신경 자체도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확실히 따로 컨트롤할 수 있는 근육이란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발간된 벤치프레스의 12가지 버전의 근육 활성도 논문을 살펴보면 윗가슴은 역시 인클라인 벤치에서 높게 측정되었고 인클라인 벤치프레스 안에서도 그립의 너비가 모두 클로즈 그립, 좁은 그립에서 높은 근육 활성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플랫 벤치의 경우에서도 좁은 그립을 사용했을 경우에 중간 가슴보다 윗가슴이 더 높게 측정되었는데 이러한 이유는 단순히 넓은 그립보다 어깨 너비보다 살짝 넓은 그립을 통해 수평 외전이 아닌 사선 방향으로 수축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윗가슴의 수축감을 느끼기 위한 간단한 접근법은 중간과 아랫가슴의 활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누워서 저항이 가슴 전체로 들어오는 프레스 운동들보단 우선 서서 덤벨을 통해 근육 섬유 방향 그대로 사선으로 들어올리는 운동을 해보거나 또는 케이블을 사용하여 다른 한 손으로는 근육을 만져보면서 윗가슴의 수축 감각을 느끼고 그 다음 누워서 하는 인클라인 벤치프레스 또는 인클라인 덤벨 프레스 역시 서서 익혔던 수축 감각을 통해 이런 방식으로 근육 섬유 방향 그대로 수축을 만들어내며 효과적으로 위쪽 가슴만을 갖고 놀아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윗가슴을 키우기 위해서 인클라인 벤치를 사용해야 하는 건 알겠는데 어느 정도의 기울기로 벤치를 세워놔야 윗가슴 자극에 가장 효과적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슴은 크게 세 부위로 나뉘어 윗부분이랑 중간 부분, 아랫부분을 인클라인 벤치프레스, 플랫 벤치프레스, 디클라인 벤치프레스로 각각의 부위를 타겟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벤치 각도와 근육 활성도에 관한 연구들은 정말 많습니다. 1995년에는 디클라인과 수평, 인클라인, 수직 벤치 중에 인클라인에서 윗가슴의 가장 높은 활성화가 입증되었고 1997년에는 근전도 전극을 윗가슴과 아랫가슴에 부착하여 각각 인클라인과 디클라인에서 부위에 따라 더 높은 근육 활성화를 입증하였고 2010년에는 인클라인의 각도를 조금 더 세분화하여 0도와 28도, 44도, 56도로 윗가슴의 근육 활성화를 파악하였는데 이 중 44도에서 가장 높은 근육 활성화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 연구는 프리웨이트가 아닌 스미스 머신을 사용하였고 근육도 이 윗가슴만의 근육 활성도가 아닌 윗가슴과 중간 가슴을 하나의 근육으로 간주했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 다시 0도와 30도, 45도 그리고 마이너스 15도로 근전도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수축 범위를 4등분하여 각각의 범위에서 나타나는 근육 활성화를 측정한 결과 원심성 수축일 때는 생각과 다르게 윗가슴이 0도의 수평 벤치에서 가장 높은 활성화가 나타났고 구심성 수축 시에는 30도와 45도에서 높은 활성화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 논문 또한 중간 가슴을 분석하지 않고 윗가슴과 아랫가슴으로만 나누어 연구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는 역도 선수들로부터 수평 벤치를 기준으로 인클라인과 디클라인의 근육 활성도를 비교하였는데 이상하게 이 연구는 인클라인 벤치가 수평 벤치보다 윗가슴
윗가슴의 근육 활성도가 낮게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 연구도 찝찝하게 오직 25도의 인클라인 벤치로만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2020년 10월에 아주 깔끔한 논문이 나왔습니다. 이 논문은 0도인 수평 벤치부터 15도, 30도, 45도, 60도의 다양한 기울기에서 근전도 전극 또한 야무지게 골고루 붙였습니다. 윗가슴과 중간가슴, 아랫가슴, 그리고 전면 삼각근과 삼두, 그리고 각 부위별 근육 활성도를 측정하였는데 결과는 이와 같았습니다. 우선 삼두는 모든 경사에서 비슷하게 측정되었고, 중간가슴과 아랫가슴은 각도가 높아짐에 따라 활성도가 떨어지고, 전면 삼각근은 역시 각도가 높아짐에 따라 활성도가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윗가슴은 30도의 경사에서 가장 높은 근육 활성화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므로 윗가슴을 타겟하기 위해서는 30도의 기울기, 눈대중으로 대충 90도에 반에서 조금 내린 이 정도로 각을 조절하면 되는데, 근데 중요한 건 인클라인 벤치프레스는 대부분 일체형이라 각도 조절을 못해서 최적의 각도를 알아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딥스는 대표적으로 가슴과 삼두를 발달시킬 수 있는 벤치프레스와 같은 복합 다관절 운동입니다. 이 두 운동들 모두 어깨 관절을 벌리면서 팔꿈치를 등 뒤쪽으로 보내며 가슴을 신전시켜야 합니다. 여기서 이 동작을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우선 벤치프레스는 벤치에 누워 운동 전에 미리 견갑의 후인과 하강이라 불리는 날개뼈를 이렇게 뒤로 접고 내리는 숄더 패킹이란 스킬이 필요합니다. 만약 이 포지션을 만들어 놓지 않는다면 팔의 가동 범위는 나오질 않아 어깨 관절에 부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딥스 역시 동일합니다. 딥스도 벤치프레스와 같이 어깨 관절을 벌리면서 팔꿈치를 접는 움직임을 만들어내지만 이 둘은 하나의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벤치프레스는 몸이 벤치에 누워 바벨을 움직이지만 딥스는 바에 매달려서 몸을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벤치프레스는 안전한 가동 범위를 만들어내기 위한 이 후인 하강이란 견갑골의 움직임에 대해서 어떠한 저항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냥 움직여 놓는 것일 뿐입니다. 자, 하지만 이놈의 딥스는 그냥 봉에 매달리는 그 시점부터 날개뼈에 체중이란 저항이 먹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딥스는 날개뼈의 제어를 인식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어깨가 올라가 목이 파묻혀버린 채로 동작이 진행되기 십상입니다. 또한 몸이 고정되고 바벨이 움직이는 벤치프레스와는 다르게 얘는 몸이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깨의 관절의 가동 범위를 만들어 놓든 말든 몸은 그냥 쭉쭉 내려가집니다. 즉 먼저 날개뼈의 움직임을 통한 안전한 가동 범위 확보 후에 어깨 관절이 움직여져야 하는데, 이게 반대로 돼서 어깨 관절의 움직임에 따라 강제로 날개뼈가 따라가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동작이 반복되면 어깨 관절 조직은 남아나질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본인이 딥스를 수행할 때 봉에 매달려서 그냥 어깨 관절에 체중을 걸쳐 놓는지 아니면 근육으로 어깨 관절을 제어하고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전자라면 봉에 올라가서 이러한 자세 유지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제어하는 수축감이 어느 정도 익으면 그때부터 이 어깨 관절 위치를 유지하며 팔을 굽혔다 펴는 것을 조금씩 연습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어깨 통증의 원인은 갇혀있는 가동 범위에다가 저항을 통해 꾸역꾸역 억지로 이동시켜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딥스뿐만 아니라 모든 팔로 하는 운동들은 견갑골이 미리 가동 범위를 열어주어야 합니다. 가슴 근육은 쇄골 안쪽에 붙어있는 윗가슴, 그리고 가슴의 중앙뼈, 흉골에 붙어있는 중간가슴, 그리고 그 밑에 갈비뼈, 늑골에 붙어있는 아랫가슴으로 나뉘어 가슴 분할 운동을 한다 가정하면 각각 근육 섬유의 방향에 따라 윗가슴은 위쪽으로 밀고, 중간가슴은 중간으로 밀고, 아랫가슴은 아래쪽으로 밀며 목표 부위를 타겟하여 운동할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가슴 안쪽을 채우는 운동이라 하며 분명 근육의 부착 지점을 팔에서 시작해서 안쪽에 붙어 한 다발의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팔을 안으로 더 모아 수축을 할 수 있는 운동들, 팩덱 플라이나 케이블 크로스오버, 덤벨 플라이 같은 운동들로 가슴 안쪽을 타겟하여 운동할 수 있다는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근육의 수축은 뼈와 뼈의 힘줄로 연결된 하나의 근육 덩어리가 저항을 받으면 이렇게 근육 섬유의 방향대로 근육뿐만 아니라 힘줄에도 동일한 저항이 발생하며 하나의 부착 지점이 다른 부착 지점으로 이동하면서 조금만 수축을 하던 제대로 수축을 하던 일부분이 아닌 모든 근육 섬유들이 동일하게 활성화됩니다. 자, 그런데 가슴 근육을 조사해보면 얘는 좀 특별하다는 것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가슴 근육 역시 뼈와 뼈의 힘줄로 근육이 연결되어 있지만 얘는 평행한 근육 덩어리가 아니라 이렇게 한 곳에서 시작해 넓은 범위로 얇게 펴져 있는 모양이란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근육의 형태를 수렴근이라 표현하며 앞선 근육과 힘줄의 동일한 저항을 받는 근육과는 다르게 근육이 넓게 뻗어 다양한 움직임을 만들어내기 위해 수렴근의 특성을 근육을 수축할 때 안쪽의 힘줄에는 큰 저항이 발생하지 않으며 근육의 부착 지점이 다른 부착 지점으로 크게 이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즉 가슴 근육은 인위적으로 최대 수축을 하지 않을 경우 안쪽 힘줄에 인접한 근육 섬유는 크게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안쪽 가슴을 더욱 발달시키기 위해선 가슴의 최대 수축을 만들기 위해 이렇게 손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플라이류의 운동들을 권장하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안쪽 가슴을 채우기 위해 알아두셔야 하는 두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가슴 자체가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사이즈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유전의 영향입니다. 이렇게 안쪽 가슴까지 깊게 차 있는 가슴을 애초에 안쪽 깊은 곳까지 근육이 위치해 있어야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근육 자체가 안쪽까지 깊게 차있지 않다면 그 어떤 운동을 하더라도 이 안쪽 부분은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안쪽 가슴을 채우는 방법은 일단 벤치프레스와 같은 점진적 과부하를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는 운동으로 전체적인 가슴 볼륨을 키워 가슴을 어느 정도 갖고 놀 수 있는 수준에 오르고 나서 팔이 자유로운 운동으로부터 가슴 안쪽까지 최대로 수축해 주신다면 점차 차오르는 안쪽 가슴의 볼륨을 발견하실 것입니다. 종종 다리를 올리고 벤치프레스하는 사람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벤치프레스는 양발로 바닥을 지지해 좌우 균형을 잡고 또한 벤치프레스의 안전한 가동 범위를 만들어내기 위해 날개뼈를 뒤로 당겨서 내려주는 후인과 하강이란 세팅을 양발로 바닥을 머리 쪽으로 밀어줌으로써 이 후인과 하강이란 날개뼈 세팅에 견고함을 더해줍니다. 하지만 가끔 중량뿐만 아니라 갑바가 엄청난 사람이 다리를 올리고 벤치프레스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안정성도 좋습니다. 이러면 초보자는 다리를 올리고 하는 게 더 좋은 건가 헷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논문을 찾아봤습니다. 이 논문은 벤치프레스를 다리를 내리고 수행한 것과 다리를 올리고 수행한 것의 근육 활성도를 비교한 논문인데 이렇게 가슴 상부, 중부, 하부, 전면 삼각근, 복근, 외복사근, 전완근과 삼두 그리고 허벅지까지 근전도 전극을 도배하고 원RM의 60% 중량으로 8회의 반복 횟수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전극을 붙인 근육 한 개도 빠짐없이 모든 근육이 다리를 올리고 했을 때 더 높은 근육 활성화가 나타났습니다. 연구원들은 이러한 결과의 원인을 불안정성으로부터 설명합니다. 몸이 견고하지 않으니 사용되는 근육들이 더욱 활성화됐다는 것입니다. 벤치프레스와 불안정성에 관한 또 다른 논문으로 이렇게 4가지의 변형을 통해 복부 근육 활성화를 비교한 연구에서도 가장 괴상한 이 벤치프레스에서 광배, 복근, 기립근, 외복사근, 종아리, 허벅지 모두 가장 높은 근육 활성도를 보여주고 스쿼트에 관한 불안정성 관련 논문에서도 역시 이러한 별의별 방법을 통해 근육 활성도를 비교하였는데 맨 바닥에서 한 것보다 이 탱탱볼같이 생긴 걸 밟고 스쿼트한 것이 허벅지에서 더 높은 근육 활성도를 보여줍니다. 심지어 이 짐볼 위에 올라가서 한 것도 그냥 바닥에서 한 것보다 더 높은 근육 활성도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보면 이딴 식으로 운동하는 게 더 좋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저런 불안정성이 근육의 출력을 얼마나 뽑아낼 수 있냐는 것입니다. 스쿼트와 불안정성에 관한 또 다른 논문에서는 이 논문 역시 이런 불안정한 스쿼트 자세를 연구하였는데 다른 연구들과의 차이점은 동일한 저항으로 동작을 반복한 뒤 근육 활성도를 측정한 것이 아닌 바벨에 늘어나지 않는 스트랩을 걸어서 딱 이 자세로 있는 힘껏 밀고 일어나려는 저항으로 바닥에 가해지는 최대 힘과 그 최대 힘에 따른 근육 활성도를 조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역시 맨바닥 스쿼트가 가장 높은 출력을 만들었고 불안정할수록 출력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더 큰 힘을 사용할 수 있기에 이 논문의 허벅지 근육 활성도는 맨바닥 스쿼트에서 가장 높게 측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다리 들고 벤치프레스한 논문의 저항은 원RM의 60% 중량으로 8회를 수행한 건데 미국 체력관리학회의 원RM과 반복 횟수의 표를 살펴보면 이 표가 모든 종목과 사람에게 100% 정확한 대입이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원RM의 65% 중량이 15회이므로 그보다 낮은 60%의 중량은 최소 15번 이상은 들어올릴 수 있다는 건데 8회를 수행했다는 것은 사실 부담 하나 없는 중량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정성을 딱 6번만 들 수 있는 최대 무게를 통해 실험한 다른 논문에서는 이렇게 맨바닥, 쿠션 위, 짐볼 위에서 수행하였는데 역시나 들어올리는 중량이 일반 벤치에서 가장 높았고 불안정할수록 낮게 측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가슴의 근육 활성도 역시 안정적일수록 높게 측정되었습니다. 결론은 다리를 들어올려 벤치프레스를 하면 높은 불안정성으로부터 근육 활성도가 높아질 수 있는데 이는 부담 없는 중량의 한한 결과이며 불안정성에 따라 높은 출력 자체를 못 뽑아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러한 결과 자체도 다리를 들면 근육 활성도가 저절로 막 높아진다는 것이 아니라 날개뼈의 후인과 하강 그리고 몸통의 균형을 양발의 지지 없이 몸통만으로 컨트롤해서 나타난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이렇게 다리를 들고 하더라도 잘못된 자세라기보단 그냥 쌉고인물이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벤치에 누워서 바벨을 밀어올리는 벤치프레스란 운동은 대표적으로 가슴 근육이 주동근으로 사용되며 팔을 올리기 위한 전면 삼각근과 팔꿈치를 펴기 위한 삼두근까지 발달시킬 수 있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바벨의 저항은 뒤로 누워있기 때문에 중력 방향 그대로 팔의 저항이 실리게 되고 그 밑으로는 단순히 벤치에 누워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저항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하지만 아이러니하게 벤치프레스 도중 허리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벤치프레스 중에 허리 통증이 나타나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허리 통증의 근본이 되는 원인은 척추의 중립에서 너무 과신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누워서 바벨을 들어올리는 벤치프레스가 척추의 중립과 뭔 상관이냐 생각하실 수 있지만 벤치프레스에서 높은 중량을 다룰 땐 발을 통해서 바닥을 상체 방향으로 밀면서 그 미는 힘으로부터 충각 포지션을 살짝 변경해주며 아랫가슴까지 더 효과적으로 힘을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동시에 발의 지지력으로부터 벤치와 등짝을 더욱 견고하게 밀착시켜 안정성을 높여주는 레그 드라이브라는 스킬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허리 쪽에는 바벨의 직접적인 저항이 들어오진 않지만 발을 통해 상체 쪽으로
앞으로 밀어 올리는 수동적인 저항으로부터 복부와 같은 코어 근육을 활성화하지 않는다면 허리는 과신전되어 허리 통증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중량의 벤치프레스 수행 중에 허리가 과신전되지 않도록 복부 근육을 수축하여 과신전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자, 하지만 리프팅 선수처럼 너무 무거운 중량도 안 쓰고 레그 드라이브란 스킬도 쓰지 않는데도 허리 통증이 유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다리를 들어올리는 근육이 너무 타이트해서 단순 다리를 내려놓기만 하더라도 허리는 과신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벤치프레스 수행 전 이런 식으로 다리 스트레칭을 수행하는 것이 과신전 예방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자, 하지만 스트레칭까지 했는데도 허리가 아프다면 벤치 자체가 너무 높아서 허리 통증이 유발될 수도 있습니다. 높은 벤치에서 발을 내려놓는 순간 허리는 과신전되어 허리 통증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벤치프레스의 벤치 높이가 너무 높다면 이런 식으로 발밑에 지지대를 깔아서 높이 조절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벤치프레스 중 허리 통증은 단순 허리가 너무 과신전되기 때문이므로 꼭 코어 근육의 긴장을 풀지 않고 허리 건강에도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물리치료 박사학위를 소유하고 피트니스 재활 전문가인 마이클 매시라는 인물이 알려주는 벤치프레스 도중 발생하는 팔꿈치 통증의 원인과 해결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팔꿈치 통증을 유발하는 원인들은 삼두근 건염, 테니스 엘보, 골프 엘보, 활액 낭염 등의 다양한 원인들이 있는데, 건염은 팔꿈치 관절의 압력이 발생할 때, 테니스 엘보와 골프 엘보는 손목을 사용하며 휘두르는 동작을 반복할 때, 활액 낭염은 팔꿈치에 직접적인 압력이 가해질 때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벤치프레스에서의 팔꿈치 통증은 팔꿈치 관절의 압력이 발생하는 삼두근 건염이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벤치프레스에서 발생하는 삼두근 건염을 다행히도 벤치프레스의 자세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삼두근 건에 너무 빠른 과부하가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빠른 과부하란 삼두근 건에 너무 빠른 속도로 저항을 줬을 경우 또는 삼두근 건에 갑작스런 고중량을 때렸을 경우입니다. 그래서 해결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우선 가장 간단한 방법은 가벼운 중량부터 목표하는 중량까지 천천히 중량을 높여나가는 충분한 동적 워밍업을 수행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마저도 통증이 있다면 수축 속도를 통제하는 건데, 바벨을 내리는 원심성 수축을 3초로 내리고 하단에선 멈추지 말고 올리는 구심성 수축을 3초로 해서 303으로 수축 템포를 천천히 가져가면 팔꿈치 통증을 극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래도 통증이 유발된다면 운동 방법을 변경해보는 건데, 삼두근건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벤치프레스의 그립을 넓혀서 와이드 그립 벤치프레스로 변경하거나 운동 가동 범위를 제한하는 핀프레스와 같은 방법들을 통해 팔꿈치 통증이 유발되는 운동 범위를 피하는 것도 지속적인 운동 효과를 얻기 위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이클 박사는 삼두근 건 자체의 강화를 위해 이처럼 손바닥이 위를 향한 언더그립 푸시다운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운동 방법을 주 3회 빈도로 10에서 15회씩 3세트를 수행하는데, 앞서 설명드린 운동 템포 303 템포로 수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팔꿈치 통증으로부터 이 운동 또한 통증이 유발될 수 있는데, 통증의 척도로 10이 가장 아픈 수준이라면 3에서 4 정도의 통증은 견딜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자, 하지만 건 또한 근육과 마찬가지로 저항 운동을 통한 미세 손상으로 염증 단계와 회복 단계 그리고 재형성 단계를 통해 건을 더 튼튼하게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운동을 너무 무리해서 손상이 회복 능력을 넘어서게 되면 건염이 발생해 근력 저하와 불편함을 불러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소엔 별거 아니던 중량인데도 통증이 있다면 재활 전문가가 도와주는 선수가 아닌 이상 그냥 완벽한 휴식을 취한 뒤에 통증이 없는 상태로 운동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운동 정보의 논문을 찾아보다가 최근 23년 4월에 발간된 가슴 운동의 대표 프리웨이트인 벤치프레스와 가슴 운동의 대표 머신인 체스트프레스의 운동 효과 비교 논문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 이 둘을 비교하는 연구는 이번이 처음이라는데, 확인해보니 2020년도에 유럽 스포츠과학 저널에서 다양한 기울기의 벤치프레스와 체스트프레스를 비교하긴 했지만, 이때는 체스트프레스에 보통 달려있는 이렇게 생긴 수직 그립은 비교하지 않았었다는 것입니다. 저도 사실 체스트프레스를 이용할 때 이처럼 수직으로 생겨먹은 걸 딱 봐도 가슴은 안 벌어지고 전면 삼각근이 엄청 사용되겠다 생각했는데, 이번 논문에서 생각과는 달리 유용한 결과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선 연구 목적이 벤치프레스와 체스트프레스 이 둘 중 단순 뭐가 더 좋은지 비교하는 것이 아닌, 전문 트레이너들의 근력과 컨디셔닝을 위해 높은 집중력과 기술력 그리고 높은 근신경 활성으로부터 고중량을 다룰 수 있는 프리웨이트와 이미 설계된 움직임에 따라 큰 기술력이 필요 없이 근육 수축에만 더욱 집중할 수 있는 머신, 이 두 가지 운동 스타일을 상황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 논문에서는 각각 운동별 근육 활성화 패턴을 분석하여 본인에게 필요한 적절한 운동 선택을 돕는 것이 목적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연구는 벤치프레스의 어깨 넓이 50%로 흔히 말하는 네로우 그립 벤치프레스와 어깨 너비의 150%로 일반적인 벤치프레스, 그리고 체스트프레스의 수평 그립과 수직 그립, 이렇게 4종류를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결과를 살펴보면 역시 비슷한 운동 포지션을 만드는 벤치프레스와 수평 그립의 체스트프레스는 거의 비슷한 근육 활성화 패턴을 보여주고, 네로우 그립 벤치프레스는 역시 3두에 가장 효과적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수직
수직 그립의 체스트 프레스를 살펴보면 가장 높은 근육 활성화 패턴이 나타났는데 이게 또 네로우 그립 벤치를 제외하면 원RM 중량은 가장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원들은 수직 그립 체스트 프레스는 중량을 크게 요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적합한 운동이라고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자율적으로 해석해보면 수평 그립 체스트 프레스는 고중량을 다룰 수 있으면서도 벤치프레스와 비슷한 근육 활성도 패턴을 보여주므로 오늘은 프리웨이트가 존나기 싫다 할 때 수평 그립 체스트 프레스가 적절한 대체제가 될 수 있으며, 수직 그립의 경우 높은 중량이 요구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높은 근육 활성도 패턴이 만들어지므로 벤치프레스 운동 후에 추가적인 운동 볼륨을 채우기 위해 수직 그립의 체스트 프레스 선택이 유용할 수 있으며, 또는 진짜 운동을 1도 모르면서 고중량을 두려워하는 초보자들에게 수평 그립보단 수직 그립을 권장하는 것이 조금 더 가슴 근육을 느끼기에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